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정치 컨퍼런스. 거기서 공개된 한 장의 미래 지도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도 위에는 한국이 러시아 전체를 삼킨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서방 학자들은 일제히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스페인 출신 국제정치연구원 리카르도 로페즈는 달랐어요. 그는 10년간 연구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 거북선의 혁신, 그리고 현대의 반도체 기술까지. 더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한 북극 항로 시나리오였어요. 통일 한국이 유라시아 물류를 장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히토류와 남한의 기술력이 만나며? 조롱하던 학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전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래 질서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거죠. 과연 그 세미나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카르도 로페즈입니다. 30살의 국제정치연구원이죠. 스페인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한국 관계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오늘도 검은색 정장을 입고 컨퍼런스 홀에 앉았어요. 벌써 10년째 이런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줄 몰랐죠. 무대 위 발표자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지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2050년 예상 아시아 지정학적 변화였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도 위 한반도가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러시아 영토를 통째로 삼킨 모습이었어요. 시베리아부터 모스크바까지 온통 한국 색깔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홀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한국이 러시아를 먹어치웠네. 말도 안 되는 상상이군요. 좌석 곳곳에서 킬킬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 옆에 앉은 독일 연구원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를 삼킨다고요? 정말 웃기는 상상이네요. 뒤쪽에서도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무리 케이팝이 인기라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5년간 연구해온 내용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저는 누구보다 한국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발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그 말에 청중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제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앞줄에 앉은 프랑스 외교관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한국이 설마 저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인구도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인데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연구 노트에는 한국 기업들의 놀라운 성과가 빼곡했거든요. 삼성의 반도체, LG의 디스플레이, 현대의 자동차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시뮬레이션이네요. 옆자리 독일 연구원이 다시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토론도 하고 커피도 마시던 동료였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대 위 발표자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지도가 선명했어요.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 그 충격적인 모습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의 표정도 함께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기였을까요? 저는 연구 가방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수집한 한국 관련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 말이죠. 홀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제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펜을 꺼내 노트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실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컨퍼런스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지도는 이미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레딧의 국제정치 게시판에 그 지도가 올라온 걸 발견했거든요. 제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통일 한국은 아시아의 패권 국가인가? 이거 진심인가요? 댓글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다고요? 김치의 힘인가 봅니다. 세계 정복 다음은 영토 정복인가요? 방탄소년단이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건 아니겠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게시물이 10,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뉴 코리안 엠파이어라는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졌더군요. 조롱 가득한 밈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크렘린궁에 앉아있는 합성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작 심각한 건 학계의 반응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존슨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칼럼. 그걸 읽으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국의 통일 이후 강대국화 가능성에 대한 최근 논의를 보면서요. 현실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도 5천만 명에 불과하죠. 군사력 또한 지역 강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거대 국가와 경쟁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노려봤어요. 마이클 존슨 교수는 평소 제가 존경하던 학자였거든요. 그런 그가 이런 식으로 한국을 평가하다니 말이죠. 더 가슴 아픈 건 중국계 학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UCLA의 리웨이 교수가 CNN에 출연해서 한 말. 그걸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통일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한국이 강해지는 것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거든요. 저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우리 모두라고 했지만요. 사실상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워싱턴의 한 카페에서 동료들을 만났어요. 평소처럼 국제정치 이슈를 논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독일 출신 클라우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리카르도, 당신은 한국 전문가니까 물어보는 건데요. 정말 한국이 러시아만큼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지금은 조심스러웠거든요. 글쎄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프랑스 출신 소피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아무래도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요? 한국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게요, 인구 차이만 봐도 3배가 넘는데요.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표면적인 수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교육 수준, 문화적 영향력 같은 소프트 파워는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나 조선업 같은 걸 보면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클라우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건 경제적 성취이지 지정학적 파워와는 다른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가도 군대를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피가 맞장구를 쳤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로 돌아와서 온라인 토론을 더 살펴봤어요.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정치학자가 아사히 신문에 기고한 글. 그걸 읽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한국의 패권국화는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과거 고구려나 조선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현대에 와서 갑자기 그런 위상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역사를 들먹이면서 현재를 재단하다니 말이죠. 러시아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도 방송에 나와서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나라를 위협할 만한 국가라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세계 최대 영토를 가진 나라예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능가한다는 거죠?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어요. 모두가 과거의 잣대로만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의 국제정치그룹에서도 토론이 뜨겁게 벌어졌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다고 해서 슈퍼파워가 되는 건 아니죠. 독일도 경제대국이지만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러시아를 이긴다는 건 개미가 코끼리를 이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으로는 전쟁을 못 이겨요.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걸까요? 정말 충격적인 건 미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최근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 변화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강국 수준에 머물 겁니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할 만한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가을 하늘이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한국을 이렇게 무시하지?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모든 자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 기술 혁신, 문화적 영향력까지. 그 모든 걸 이들은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서랍에서 한국 관련 연구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 속에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보여줄 때가 말이죠. 사흘 후 저는 똑같은 건물의 작은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안보 전망이라는 주제의 후속 토론회였어요. 참석자는 20명 남짓, 훨씬 더 전문적인 자리였습니다. 가장 앞자리에는 도쿄 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후반인 그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노트를 들고 있었고요. 펜으로 뭔가를 계속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지난주 컨퍼런스에서 화제가 된 그 지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 봅시다. 다나카 교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어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패권국이 된다는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의 취약점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짓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발표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1950년 한국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압박에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나카 교수의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더 근본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독립적인 강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까지. 지금의 경제성장도 미국과 일본의 도움 덕분이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지역을 넘어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공상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다나카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미나실 분위기는 그의 논리에 설득당한 듯 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연구원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요. 프랑스 외교관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다른 발표자를 찾는 눈빛으로 둘러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다나카 교수의 논리에 반박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리카르도 로페즈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수집한 한국 관련 연구 자료들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 말씀과는 달리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자료를 들어 올렸어요. 고구려 관련 지도와 자료들이었습니다. 자료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토였습니다. 고구려를 보십시오. 7세기에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입을 연달아 막아낸 초강대 군사력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30만 대군을 물리쳤고요. 영계소문은 당나라군을 연전연승으로 격파했어요.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가 말한 중국 속국론이 정면으로 반박당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는 안경을 벗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히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기술력입니다. 저는 두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거북선과 신기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였습니다. 거북선의 설계도와 당시 해전 기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보세요. 16세기에 이미 철갑으로 무장한 군함을 만들어 일본 수군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서양에서 철갑선이 나온 건 19세기인데 말이죠. 몇몇 참석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거북선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라는 사실을 처음 아는 듯 했습니다. 영국 연구원은 눈을 크게 뜨고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신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세기에 이미 로켓 기술을 실전에 응용했던 거거든요. 이런 기술적 우위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진 혁신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세미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표정들이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출신 연구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를 보십시오. 저는 목소리에 힘을 넣었습니다. 한류를 통한 문화제국주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말이죠. 이건 소프트 파워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결국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로마 제국도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지배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나카 교수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결국 미국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할리우드 영화도 모두 미국 거네요. 제가 즉시 반박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에 열광하는 건요. 플랫폼 때문이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소프트 파워예요. 저는 네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였어요. 더 중요한 건 첨단 기술력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현대 자동차는 수소차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LG는 배터리 기술로 테슬라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로페즈 박사님, 인구와 경제 규모의 한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다섯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작은 나라들의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보세요. 인구 90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중동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인구 600만 명으로 동남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었고요. 저는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의 인구 5천만 명이면 충분히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규모예요. 영국도 6,700만 명이고 프랑스도 6,800만 명이거든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다나카 교수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지정학적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바로 그 점에서 통일의 잠재력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통일 한국의 잠재력을 분석한 보고서였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시뮬레이션이 담겨 있었어요. 북한의 지하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의 석탄, 철광석, 희토류와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는 순간요.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나카 교수도 자료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인들의 의지입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 되었죠.
이런 성장 속도를 보여준 나라가 또 있나요? 다나카 교수의 표정이 점점 딱딱해졌어요. 그는 펜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족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일제강점기를 견뎌낸 것도 그랬고요.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것도 그래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이 통일 이후에 어떤 힘을 보여줄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세미나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나카 교수와 제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섰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 일방적인 조롱에서 진지한 토론으로 변한 거죠. 참석자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교수와 제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조롱에서 진지한 학술 토론으로 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준비해둔 자료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료는 오늘 꺼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고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라서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만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파란색 표지로 된 두꺼운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에는 북극 항로와 통일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부제는 유라시아 물류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지난 2년간 제가 비밀리에 연구해온 프로젝트였어요. 다나카 교수가 또다시 한국의 지정학적 한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분단 상황, 주변국들의 견제, 자원 부족 등을 나열하며요. 한국이 결코 초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파란색 보고서를 두 손으로 들고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한 가지 빠뜨린 변수가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에는 북극해 지도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몇몇 참석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북극 항로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니 당황스러워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독일 출신 클라우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고요. 프랑스 출신 소피는 동료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 얼음이 녹으면서요. 새로운 해상 루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북극 항로의 경로가 상세하게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이 항로를 이용하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리가요. 기존 수에즈 운하 경유보다 40% 단축됩니다. 시간으로는 2주 이상 절약되죠. 캐나다 출신 연구원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북극 전문가인 그는 이미 북극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다나카 교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켰어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연결되는 경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부산이 유라시아 철도의 종착지가 되는 동시에요. 북극 항로의 기점이 되는 거예요. 순간 세미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 연구원은 입을 벌리고 있었고요.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는 급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소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네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상세한 물류 분석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화물을 운송한 다음요. 부산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해 유럽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전 세계 물류의 핵심 허브가 되죠. 저는 다섯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그래프들이었습니다. 연간 물동량만 수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다나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급하게 안경을 벗어 닫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한 거였거든요.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의미입니다. 저는 6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세계 지도에 새로운 무역 루트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일 한국이 이 루트를 장악하게 되면요.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는 곧 경제적 패권을 의미하죠.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그런 계획에 동의할까요? 이미 러시아는 북극 항로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저는 7번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러시아의 북극 정책 문서들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극 항로를 러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조선 기술과 항만 운영 능력은요. 이 프로젝트의 필수 요소입니다. 캐나다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특히 쇠빙선 건조 기술은요. 맞습니다. 저는 8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이미요. LNG 운반선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용 쇠빙선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이탈리아 마르코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도 북극 항로에 관심이 많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9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북극 항로의 관계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의 1대1로는 육로 중심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는 해상 루트죠. 한국이 이 해상 루트를 장악하면요. 중국의 1대1로에 대한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됩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참석자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다나카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아직 가정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통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통일 시나리오 분석표였습니다. 하지만 한번 통일이 이루어지면요. 한국은 단숨에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됩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요.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관문이 되는 거죠. 영국 연구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러시아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능가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러시아는 자원과 영토를 제공하고요. 한국은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시너지가 만들어지면요. 기존의 패권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세미나실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처음에 조롱과 무시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심지어 다나카 교수도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건 한국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여준 역사를 생각해보면요. 불가능은 없다고 봅니다. 세미나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들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클라우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놀라운 분석이네요. 캐나다 연구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와 한국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다나카 교수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의 모든 논리가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다시 가방에서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표지의 극비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북한 지하자원 숨겨진 게임 체인저였어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참석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부분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북한 전체의 광물 매장량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전 세계 2번째입니다. 중국 다음이죠.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히토류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에 모두 필수적인 소재였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은 50억 톤, 석탄은 147억 톤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2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북한 동해안 지역이 크게 확대된 지도였어요. 바로 몰리브덴입니다.
북한의 몰리브덴 매장량은 세계 3위예요. 항공우주산업과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필수 소재죠. 독일 출신 클라우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몰리브덴의 전략적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것과 나만의 기술력을 결합해보세요. 저는 세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나만의 조선업 기술력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요. 전 세계 조선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어요. LNG 운반선은 무려 8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출신 소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조선업의 위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네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통일 이후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 차트였습니다.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조선 기술이 결합되며 통일 한국은 단숨에 세계 자원, 물류, 에너지 패권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세미나실 뒤쪽에서 갑자기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러시아 출신 연구원인 보리스 페트로프가 불쾌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50대 중반인 그는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였어요. 잠깐, 이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닙니까? 한국이 자원 패권을 거머쥔다고요? 보리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섯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자원별 부가가치 분석표였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21세기는 자원 보유량이 아니라요. 자원 가공 기술이 패권을 좌우해요. 제가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지만요. 정제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은 서방에 의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여섯 번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에너지 기술력을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수출 1위국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이에요. 자원이 없어도 기술로 에너지 패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보리스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하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자원과 기술을 모두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일곱 번째 페이지를 펼쳤어요. 통일 한국의 예상 경제 규모였습니다. 북한의 2,500만 명 인구와 지하자원,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되면요. GDP 3조 달러 규모의 경제 대국이 탄생합니다. 이는 독일을 넘어서는 규모예요. 세미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여덟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과 북한 히토류의 결합 효과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73%를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북한의 히토류가 결합되면요. 반도체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완전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합니다. 캐나다 출신 연구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막을 수 있겠네요. 중국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죠. 저는 아홉 번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도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반도체 소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일 한국은요. 히토류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 교수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의 K-팝, K-드라마 수출액과 소프트 파워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2023년 한류 콘텐츠 수출액이요. 134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는 자동차 수출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프트 파워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영국 출신 연구원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문화적 영향력까지 고려하면요. 경제력, 기술력, 자원, 소프트 파워를 모두 갖춘 완전체가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마무리했어요. 이제 이해하시겠나요? 왜 그 지도에서 한국이 러시아를 삼킨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말이에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보리스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세미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잠재력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이 한국을 다르게 볼 거라고.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초강대국으로 말이에요. 제가 북한의 지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결합한 시나리오를 발표한 후요. 세미나실은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뜨린 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존슨 교수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인 그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전문가 중 한 명이었어요. 평소 냉철한 분석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잠깐요. 이 모든 게 너무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마이클 교수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손을 저으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된다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포기할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세미나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몇몇 참석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이클 교수의 발언이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렸거든요. 영국 출신 연구원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학자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의외였던 거죠.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요. 마이클 교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능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인구 규모부터 다르잖아요. 캐나다 출신 연구원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아직도 20세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네요. 그 말이 마이클 교수의 귀에 들렸는지요.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20세기 사고방식이라고요?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출신 소피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하지만 교수님, 로페즈 박사님이 제시한 데이터들은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것들이에요. 반박하시려면 동일한 수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클 교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준비해온 자료가 없었거든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경험이 말해주는 거예요. 독일 출신 클라우스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경험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세미나실 분위기가 점점 마이클 교수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권위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회의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다나카 교수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평소 마이클 교수와 비슷한 입장이었지만요. 지금 상황에서는 함부로 동조하기 어려웠거든요. 제가 제시한 자료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교수님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이탈리아 출신 마르코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이클 교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조선업 세계 1위도 우연이라고 하실 건가요? 캐나다 연구원이 추가로 물었어요. 그리고 K-팝과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도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시는 거죠? 연이은 질문에 마이클 교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실 맨 뒤에 앉아있던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하버드 대학교 소속이었지만 마이클 교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학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세미나실을 울렸어요. 젊은 학생이 원로 교수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이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생에게 학자적 자세를 지적당한 거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네, 로페즈 박사님이 제시한 건요. 모두 팩트와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에요. 반면 교수님은 감정적 반응만 보이고 계시잖아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출신 보리스 교수는 이미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있었어요. 더 이상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마이클 교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요.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심지어 평소 그와 가까웠던 동료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마이클 교수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피가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 학문은 기존 관념을 깨뜨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학자의 기본 자세요. 클라우스가 덧붙였어요. 마이클 교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다나카 교수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려 했지만요. 오히려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로 여겨지게 된 거였습니다. 세미나실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로 교수들이 중심이었지만요. 이제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저와 젊은 연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연구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로페즈 박사님의 분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네요. 특히 북극 항로와 한국을 연결한 부분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반면 마이클 교수와 다나카 교수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과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보리스 교수는 이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모스크바의 동료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박사과정 학생이 다시 말했어요. 앞으로 한국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것 같네요. 기존의 관점으로는 한국의 진짜 잠재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걸요.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다른 학생이 동조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존경심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 그의 마지막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세미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침묵에 빠졌고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은 평소보다 10배 많은 메일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지난 금요일 세미나에 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제목란에는 한국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추가 분석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CNN 그리고 BBC였어요. 저는 웹브라우저를 열어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미 여러 기사가 나가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는요. 한국 통일 시나리오, 세계판도 뒤집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제목에는 북극 항로, 지하자원 결합 시 새로운 초강대국 탄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요. 지난 금요일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와 통일 한국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CNN의 온라인 기사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국제정치학자 리카르도 로페즈의 분석에 따르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단이 여러 차례 등장했어요.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걸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BBC는 아예 별도의 분석 기사를 내보냈더군요. 한국 통일 지정학적 현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영국 특유의 신중한 어조로 쓰인 기사였지만요. 제 분석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랑스 소피였습니다. 리카르도, 지금 파리의 모든 연구소가 당신 이야기로 시끌벅적해요. 소피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유럽 언론들도 확인해봤습니다. 르몽드,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 코리에레 델라세라. 모든 주요 유럽 언론사들이 한국 통일 시나리오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강국이라는 제목으로 3면에 걸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독일 기업들이 통일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브뤼셀의 유럽연합본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통일이 유럽에 미칠 영향이었다고 했어요. 저녁 무렵 캐나다 출신 연구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리카르도, 토론토 대학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어 해요. 북극 전문가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자고 하는데요. 이어서 영국 연구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도 관련 세미나 개최를 논의 중이에요. 저는 아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궁금해서 확인해봤어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상당히 신중한 어조로 기사를 작성했더군요. 한국 통일 시나리오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제목이었지만요. 내용은 꽤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욱 흥미로웠어요. 황구시보는 서방의 과장된 분석이라고 일축했지만요. 차이나 데일리는 오히려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어요. 카타르의 알자지라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제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을 연결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 지역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싶다고 했어요. 화요일이 되자 상황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난양대학교, 홍콩대학교, 심지어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에서도 세미나 초청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연구소에서요. 북극 개발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겠다고 연락해왔어요. 지난 금요일 세미나에서 당황했던 보리스 교수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RT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러시아 관점에서 한국 통일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는지 논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위해 신문사를 방문했어요. 국제부 기자인 제니퍼 스미스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페즈 박사님, 지난 주말 동안 전 세계가 당신의 분석에 주목하고 있어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인터뷰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북극 항로의 전략적 가치부터 한국의 기술력요. 통일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제니퍼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능가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축의 형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존의 미국, 중국. 기존의 미국, 중국, 러시아 구도예요.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추가되는 거죠. 이는 전체 균형을 바꿀 수 있어요. 목요일이 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 대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뉴스였어요. 브뤼셀의 정책 입안자들이 제 분석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건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관련 주식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투자은행들이 통일 한국 투자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혼자 일주일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온 수십 통의 이메일과 팩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백악관의 불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일주일 전 세미나에서 한국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표정을 떠올렸어요. 마이클 존슨 교수는 이번 주 내내 언론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도 일본으로 돌아간 후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반면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줄은 몰랐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소피였어요. 리카르도 축하해요. 이제 모든 유럽 연구소가 당신의 분석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요. 미래 질서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던 다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모두가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요.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는 핵심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미나가 끝나고 건물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 그 역사적인 토론이 벌어졌던 세미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때 사용했던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을 조롱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날의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남아 있었어요. 파랗게 칠해진 거대한 한반도가 러시아 영토를 덮고 있는 그 지도 말이죠.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지도가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지도를 바라봤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미래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한 주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였습니다. 월요일에는 워싱턴 포스트 1면에 제 인터뷰가 실렸어요. 화요일에는 CNN에서 생방송 출연 요청이 들어왔고요. 수요일에는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목요일이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비공식 자문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한반도 정책 수립에 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유럽연합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릴 미래 아시아 전략회의의 핵심 연사로 초청하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에서 동북아 신질서와 한중 관계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석양이 세미나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포토맥강 너머로 펜타곤 건물이 보였습니다. 문득 10년 전이 생각났어요. 스페인에서 막 미국으로 온 저는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단순히 분단된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기적 같은 이야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문화 콘텐츠까지. 그런데 정작 세계는 한국을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의 국가가 아니라요. 미래 질서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다. 세계가 그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을 뿐이다. 세미나실 조명이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주일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자료가 눈에 띄었어요. 통일 한국의 GDP 예상치요. 세계 무역에서 차지할 비중, 그리고 새로운 지정학적 균형에 대한 분석이 담긴 차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허황된 꿈처럼 보였던 숫자들이요. 이제는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벽의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한반도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고된 미래였어요. 이건 단순한 지도 그림이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한국이 걸어갈 길이다. 세미나실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어요. 경비원만이 로비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복도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작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곧 그 지도도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잠재력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한국이 세계 반도체의 70% 이상을 장악하고요. 조선업 세계 1위를 달리며요. K 콘텐츠로 전 지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통일만 되면 북극 항로와 히토류까지 장악해요. 진정한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그런 한국인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저는 유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저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